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최근 한일 간의 무역 갈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에도 좀 갈등이 심화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비중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바이오팀, 바이오 전문 기자인 소재현 기자와 증시를 함께 보고 있는 허윤영 기자를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좀 요새 상황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바이오업계를 비롯한 코스닥 분위기 좀 어떤가요? 일단은 코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이후로부터 이런 잦은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약간 해프닝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 이제 HLB 사태가 중간에 한 번 있었고요. 또 이번에 신라젠이 거의 정점을 찍으면서 맞네요. HLB도 있었네요. 네, 투심 전체가 이제 좀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업계의 이런 이슈들과 함께 오늘 허윤영 기자는 주로 어떤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상장할 때 돈을 한번 땡기고 그 이후에 또 자금을 조달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이게 되게 전환사채라는 채권이 있거든요. 좀 이게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제 듣는 얘기는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만 좀 유독 이 CB 발행을 통해서 조금 자금 조달을 하는 것 같다. 근데 말씀하신 최근에 코스닥을 하락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CB가 또 이게 잠재적인 물량 리스크가 있거든요. 좀 이러면서 좀 하향을 더 이렇게 좀 부추기는 더 찍어내린 거 아니냐.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신라젠 얘기를 좀 해보고 신라젠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신라젠은 항암 바이러스라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확보하는 회사였는데 예. 이게 팩사백이라는 물질이 왜 이렇게 핫하게 됐냐? 팩사백, 신라젠이 네. 개발하고 있던 핵심 의약품이 페이프라입니다. 팩사백. 네. 예.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간암 치료제는 넥사바라는 제품이 유일했었는데 예. 이게 되게 반응률이 그 당시에 이제 허가받았을 때의 자료를 살펴보면 5% 내지는 6%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반응률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약을 투여했을 때 간암 환자에게서 관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없어진다거나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반응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5% 정도. 네, 예, 예.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 팩사백이 임상 과정에서 간암 환자 2명을 완치시키는 결과를 완치? 얻어요. 네. 그러면서 간암 환자 2명이 완치를 이루니까 시장에서 이거는 정말 꿈의 신약이다라는 얘기가 터지고 여러 가지 암종에 효과가 있다는 홍보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죠. 간암 외에도. 네. 예. 그래서 뭐 대장암, 뭐 유방암, 뭐 여러 가지 암종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한때 막 10만 원 이상을 5만 3천 원 네. 최고가. 그렇게 가죠.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가 적자예요. 뭐 대부분 적자죠. 그 적자인데 코스닥 시장 최고가를 찍었을 때 시가총액 3위까지 가요. 얘네들이. 아, 그 전체 정도. 순위 3위. 네, 코스닥 시장 전체 순위. 그럼 지금 최근의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신라젠이 뭐 여러 가지 암종에 대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임상 3상은 보통의 상업화를 앞두고 하는 마지막 임상이거든요. 그쵸. 실제로 이 약을 출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마지막에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게 임상 시험 이름이 포커스예요. 포커스. 네. 네.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 이름이 포커스였는데 근데 이게 그 DMC라고 미국에 있는 독립적인 기관인데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최근에 임상 중단 권고를 내립니다. 임상 중단 권고. 네. 예, 예. 그래서 구체적인 배경은 밝히지는 않았고 임상을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를 이제 신라젠에 전달을 했고 예. 신라젠이 그 데이터를 8월 2일 날 공시를 통해서 밝힙니다. DMC라는 곳에서 우리 임상을 중단하라고 했다. 예, 예. 그래서 8월 2일 날 52주 최저가인 4만 50원보다 이제 주가는 떨어지면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시총이 이제 2조대로 이제 추정앉게 됩니다. 이 논란이 이제 금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가고 결국은 일요일 날 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를 합니다. 긴급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긴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신라젠에서 이때 얘기했던 건 DMC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억울하다. 보이고 이게 DMC라는 게 사실은 그 임상 중단 권고를 내렸지만 사실상 임상을 실패로 봐야 된다는 시각이 적지가 않아요.
더 이상 임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DMC에서 판결을 내려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날 간담회에서 내놓은 내용은 다른 암종, 뭐 신장암, 대장암, 뭐 유방암, 소화기암 임상을 계속할 거고 필요하면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 팔겠다? 네. 팩사백을 다른 뭐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5일과 6일에도 하한가를 계속 기록합니다. 그 주가 빠질 때 허 기자 좀 어땠어요 시장에서는? 이 사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최근에 그 막 무슨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무슨 예. 미중 무역 뭐 환율 전쟁 이러면서 그 금융당국이 막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 그쵸. 최근에. 예, 예. 네. 워낙 그 자리에서 전체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예. 네, 그 자리에 이제 그 이틀 연속으로 개최를 했는데 두 번째 회의에서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 그리고 뭐 업계 관계자, 운용사 모아가지고 대책을 세우자 예, 예, 예. 그 자리에서 신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 거시를 논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쵸. 개별 종목 얘기가 코스피를 얘기하다가 근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냐 하면서 이게 또 공매도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라젠이 임팩트가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 공매도 얘기가 나오길래 이제 신라젠이 좀 화두로 올랐었나 봐요. 네, 그 예, 예. 회의에서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공매도 때문에 신라젠 가격이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정이 돼서 피해가 덜 커졌다. 뭐 이런 대립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이 신라젠 사태가 코스닥에 끼친 영향은 상당했다. 아, 그러니까 네. 미중 무역 분쟁이나 한일 규제 같이 진짜 뭐 글로벌하게 큰 이슈들보다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는 신라장의 삼상 발표가 더 영향이 컸다라고 이제 임팩트가 훨씬 본다는 컸죠. 그리고 좀 쎄했던 게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그래서 유리천장 얘기 그렇죠. 좀 그런 유리천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리천장 얘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유리천장은 아시겠지만 뭐 여성이나 뭐 이제 유색인종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승진을 가로막히는 뭐 이런 힘으로 약간 작용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우리의 약물은 문제가 없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DMC에 압력을 가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 DMC의 의견을 보여주고 자기가 납득할 만큼 반박을 하고 자기가 충분히 이거를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가 그거를 중단을 시켰다면은 내 얘기가 맞지 않냐,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내 얘기가 맞지 않냐라고 설득을 하면서 내가 안 된 거는 뭔가 다 모종의 다른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할 때 보통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이제 간암 쪽에서 중단 공고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아니고 딴 걸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 안 되면 우리가 팔게요라는 건데, 그 되면은 자기가 삼성까지 갔으면 끝까지 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행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루머를 계속 낳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어쨌든 그 바이오 업계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됐었잖아요. 저 회사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신라젠이 상장을 하면서 동시에 주가가 연일 거의 우상향을 계속하거든요. 이게 이게 중간에 조정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계속 오르면서 이 팩사백이라는 약물이 과연 정말 어떤 진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비밀스럽게는 이루어지거든요. 다각도로.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말 많은 종양내과 교수들도 달라붙었고 우리나라 뭐 빅5에서 임상을 안 하는 병원이 없을 정도로 핫한 약물이었는데 반대로는 이게 진짜로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왜냐? 이 약물은 처음에 다른 제약사에서 개발하다 포기한 약물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개발한 게 아니고 남이 네. 포기한 걸 사온 거다. 사온 거죠. 그것도 되게 굉장히 헐값에 사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들 저거 좀 맞아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죠.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기타 암종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병용요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에 치료하고 있던 치료제에 팩사백을 투여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효과가 나왔던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요거를 또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신라젠이 그 사태 이후로 임상 3상. 네, 그 중단 사태 이후로 얘네가 비슷한 뉘앙스의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한 게 1차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393명의 그 데이터를 받습니다. 예. 그 분석을 해요. 거기서 이제 203명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따로 이제 분석을 한 결과 우리 것만 투약한 게 아니라
뭐 막 다른 약물을 여러 가지를 투약을 받았더라 환자가. 예, 예. 그래서 다른 약물을 투여를 받았기 때문에 팩사백의 진정한 효과를 못 봤다. 그래서 팩사백 약효의 문제로 볼 수 없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듣기에는 그 연구 방법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 국내에 있는 종양내과 교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갈 때는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하게 해야 됐어야 그러니까요. 한다라는 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젠이 너무 빨리 임상에 진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패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얘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미 투자 받을 건 다 받았고 뭔가 결과를 내는 걸 원하는 거예요. 또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이제 기관이나 뭐 이런 데들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압박 때문에 이루어진 사태가 아니냐라는 이제 항변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말도 조금 저는 불편한 게 그럼 시간을 더 줬으면은 뭐 할 수 있었단 얘기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서 오히려 더 빨리 드러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남기는 해요. 이게 뭐 디자인을 잘못했다라는 건 자기들이 아마추어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왜 불거졌냐면 이 신라젠이 초기부터 임상을 했던 그런 핵심 연구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교체가 돼요. 의료 총괄 책임자였던 이제 제임스 버크, 예. 또 미국에서 미국 팀을 이제 책임하고 있었던 헬레나 최, 뭐 임상 운영 시니어 디렉터인 아디나 페루지오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뭐 신라젠에서 뭐 CMO나 CBO 막 이런 이제 임상 운영 총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다 옮겼어요. 그 떠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한번 이슈가 됐던 게 이 신라젠 직원들이 갑자기 줄줄이 퇴사를 그렇죠. 많이 했던 적이 많이들 있어요. 이게 왜 퇴직을 그랬냐? 했습니다. 기사로도 막 많이 나왔었는데 상장할 때 스톡 옵션을 받잖아요. 예. 근데 이게 스톡 옵션이 상장하자마자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보호 예수라고 이제 일정 기간 이후에 팔 수가 있어요. 저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신라젠 직원들이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막 몇 배가 가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스톡 옵션이 보호 예수 묶여 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자기 주식을 팔아야 되냐? 예. 퇴사를 하면 됩니다. 퇴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신라젠 직원들이 정말 그 주가가 올라서 그 주가에 팔아서 한몫 챙겨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겠다 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주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뚜껑을 있죠. 열어보면 안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퇴사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 그 최근 일인 것 같은데 거기 뭐 임원이 또 자기 주식을 또 매도한 적도 있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은 최근에 엄청난 양의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이때가 문제가 된 게 임상 3상 이 포커스 임상 데이터 발표가 원래 8월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그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판 거예요. 그 총액이 뭐 60억, 80억 이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말은 많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튼 임원이고 전무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너는 임상 그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판 거 아니냐라는 소문도 굉장히 이게 합리적인 불거진. 시장의 합리적인 추측이죠. 의심이죠. 네. 예. 이게 또 한편으로는 주주들이 굉장히 울분을 토했던 게 있어요. 이 어떤 사건이 부분이죠? 터지고 나서 예. 이건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하나 해왔는데 이게 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올 상반기 누가 보수 많이 받았나. 아, 그래서 이제 주요 금액을 좀 보면 신라젠의 지성건 이제 전 이사 퇴임한 사람은 103억 3,500만 원. 신라젠의 사회이사 지금 뭐 퇴임했다는 이제 박철 씨는 98억 5,800만 원. 사회이사 네. 사회이사가 그렇게 회사에서 많은 보수를 받아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신라젠의 신연필 전무 미등기 임원입니다. 52억 7,800만 원. 신라젠에 모 과장이 있어요. 박모 과장이 있는데 이분이 수령한 금액이 이제 스톡옵션 포함하면 49억 6,300만 원인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 권오연부에 51억 7,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신라젠의 이 과장은
이게 어떻게 해야 돼? GS의 허창수 회장보다 많이 받았다는. 정경련 얘기거든요. 회장보다 많이 받았는. 그러니까 이거가 공개가 되면서 주주들이 대체 누구 돈으로 이렇게 했던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태까지 이제 그 스톡 옵션이나 이런 실행을 내역을 보면 주식 매도를 한 걸 보면 이 주요 임원들이 2,600억 원 가량을 매도를 2,600억 원이요? 네. 총 금액이 그 정도가 추산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와중에 이제 그 문은상 대표라든지 이제 여러 임원들의 행보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떤 분은 이태원에 있는 막 대저택을 막 80억 주고 구입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 개미 투자자들은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너무 충격적인. 전형적이고 충격적인 사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결과는 혐의 안 자체가 나왔으니까. 확인되지 네.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이게 나올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뭐 진짜 이것에 그 저 삼상 통과를 못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 사상 거의 최대급의 사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뭐 우울한 얘기 더 할 거 있나요? 근데 더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허인영 기자 얘기로 넘어가려고 네. 하는데 그럼 이제 12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키움증권이라는 증권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올해 3월에 신라젠의 CB 1,100억 원어치를 1,100억. 1,100억. 아,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사이즈 크다. 그쵸 이거 발행을 이제 주선을 해요. 그 1,100억 원을 떼어가지고 이거를 본인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재매각을 합니다. 보통은 그렇죠. 예. 셀다운이라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잠깐 네. 뭐 짧게 토막상식 그 전환사채 CB가 뭔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전환사채는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 수익을 내는 방법이 총 두 가지예요. 채권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만기에 이자 수익률을 받거나 예, 예. 아니면은 내가 이 CB를 받았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주식으로 전환을 해요. 예, 예. 그걸 전환권 청구라고 하거든요. 이걸 청구를 해서 주가가 오르면은 그때 이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받는 그렇죠. 채권의 한 형태죠.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를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환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전환권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게 15,000원이 됐다. 네. 그럼 내가 전환할게요. 그럼 15,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10,000원에 받아서 맞습니다. 이거를 매각하면 5,000원의 차익을 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 네. 이 옵션이 달려 있는 채권이죠. 그쵸. 예, 예. 근데 이 키움증권의 이 CB 투자가 3개월 만에 신라젠 임상 3상이 이렇게 되면 불발이 되면서 상징적인 기관 투자자의 CB 투자 실패 사례로 남게 될 거다. 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키움증권이 CB 1,100억 원을 받아서 팔았어요. 예. 판 게 아니라 나눠줬죠. 뭐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눠줬어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근데 터져버린 거예요. 임상 3상이. 예. 이렇게 되면 주가가 얘네가 이 CB가 주식 그 정한 가격에서 주식을 전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리픽싱이라고 하는 건데 이 회사의 주가가 쭉 떨어지면은 이 CB 전환 청구 가격도 리픽싱 되면서 같이 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신라젠 CB를 받을 때 전환 청구 가격이 7만 원이었는데 7만 원 리피싱하기 7만 원이었다. 전환가가 처음에 7만 3월에 원이었다고요? 예. 네. 근데 이 리픽싱 한도 가격이 4만 원, 4만 300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 언더로 내려간 지금 거잖아요. 13,600원인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CB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보려면은 이 신라젠 주가가 4만 원 이상, 5만 원까지 그쵸. 가야지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 전환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근데 채권 전환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얘네가 이제 채권을 이제 조기 상환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라젠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우리 채권 다시 되사달라. 미리 약속한 옵션으로 이자율로. 할수 그렇죠. 있죠. 그거를 풋옵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이 풋옵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신라젠 쪽에 우리가 갖고 있는 CB 되사달라 이걸 요청할 수 있는 시점이 2021년이에요. 2021년. 2년 뒤인 거죠. 발행 시점에서. 그럼 그때까지 또 기다리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불안하죠. 선택지, 그쵸. 예. 선택지는 이 조기상황밖에 없는데 2년 안에 2년 동안 얘네가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일 테니까요. 그쵸. 예.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일반 뭐 뚝딱뚝딱 제조업이나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면은 보유한 자산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계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걸 담보로 해서라도 채권자들한테 이게 뿌려줄 수가 있어요. 신라제는 근데 아시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신약 개발 회사고 얘네가 가진 자산이 그러니까 그 1분기 기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신라젠 870억 원이에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딴데 다 담보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12 투자자는 그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키움증권이 1,100억 원을 이제 12 인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초 논의가 됐던 금액은 3,000억 원이에요. 그렇죠. 3천억. 3,000억 예. 원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3,000억을 받고 기관한테 팔면 너무 위험하니까 사전에 이제 키움증권이 이렇게 물어봐요 기관들한테. 이게 우리 수요 조사를 하고 네. 예. 그걸 처음에 저 시장에 나온 게 3,000억 원이었는데 1,100억 원으로 깎였어요. 깎였죠. 수요가 부족했던 거네요.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기관 투자들 사이에서 임상 3상이 이제 곧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그런 신호를 미리 시장에서 보낸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알고 보냈다는 게 아니라 그쵸. 임상 3상에 대한 자신감이 좀 기관들 사이에서는 아리까리하다. 뭐 아무래도 뭐 인보사나 뭐 물론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건데 그래서 조금 시작은 굉장히 이 12 투자는 창대했어요. 굉장히 와 주목받고 신라젠 또 잘 가나 보다. 근데 끝은 미약하게 끝나지 않았지만 미약하게 가고 있죠. 아 이게 참 우리나라의 이게 이른바 바이오 대장주 중에 하나였는데 신라젠이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좀 안 좋고 또 어떻게 과연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진짜 정도인 것 같아요. 돌파구가 될 만한 아이디어도 마땅히 떠오르질 않아요. 우리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끝냅시다. 예. 저부터 예, 할까요? 예. 저는 이게 신라젠이 단순히 이 신라젠 하나만의 그 이슈가 아니라 그 우리 그 코스닥 시장에 이 신라젠이 기술 특례를 통해서 입성을 했는데 이 신라젠이 만약에 뭐 지금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만약에 정말 실패로 마침표를 찍는다면은 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그 제도 자체도 위협받을 수 있고 소비자 코스닥- 표정 안 좋은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커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이 신라젠 때문에 다른 바이오 기업 주가가 떨어지고 이건 결국 우리 같은 투자들 피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정말 예민한 얘기지만 이게 좀 벼랑 끝에서 좀 결론을 어떻게 날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폐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은 굉장히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이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나라가 이쪽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이제 활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약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어떤 뭐 장점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집중보다는 그 약이 실제로 나오기까지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떻게 회사가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기자들은 물론이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뭐 사실 허 기자는 그 기술 특례의 문제를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벤처라는 거는 투자자의 피에서 쌓이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소 기자 말대로 이런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뭐 어떤 투자 패턴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게 신라젠이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누군가 진짜 사기를 치려고 왔을 때 그 사람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거보다 더 커지기 전에 사이즈가 커지기 전에 그 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상황 계속 소 기자, 허 기자 계속 취재해주면서 사건 진행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모셔서 같이 한번 이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재미난 경제 이야기가 아니었던 자치강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